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그 비가 조금 이렇게 오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굉장히 화창해졌는데, 가을은 원래 햇살이 좀 따가워야 제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한테 처음 들어봤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가을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연결잖아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씨앗을 뿌리셨으니까 내년도 3월달, 4월달 되면 이게 잘 연그러야 돼요. 연그러야지만 시험장 가셔가지고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뭐 시설개론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벽돌 하나 가지고 집은 못 짓잖아요. 그 벽돌이 모여야지 아름다운 집이 되듯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숙제를 갖다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숙제는 잘 풀어보셨어요? 재미있으셔요?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뭐 다들 그거 잘 푸시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러세요? 그 쉬는 시간에 저한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예. 자, 오늘은 이제 기초 이론 그 개념 기초서죠. 거기 보시게 되면 교재 12쪽에 보시면 9번 볼 차례입니다. 9번. 자, 그래서 이 9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판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글자로 된 법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죠? 글자로 된 법을 갖다가 우리가 글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문법이라고 부릅니다. 성문법. 이거는요, 글자로 된 거기 때문에 글자 따라서 책자로 만들어진 거죠. 인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된 성문법은요, 좁은 의미의 법이 있고 넓은 의미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 다음에 넓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이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죠. 그 다음에요, 실질적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쇄가 된 글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글자로 된 성문법이 없으면 그때는요, 재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민법은 불문법으로 재판한다 그랬죠. 불문법. 그래서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자가 아닌 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글자가 아닌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요, 판례 또는 판례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불문법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우리는 민법 제1조에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을 쓰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를 쓴다고 했지, 판례는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영국과 미국과 달리 판례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됐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됐던 요건 법이 아니고 그 사건 재판을 잘못했으니까 재판을 다시 해라고 하는 그러한 효력만 있는 것이지, 다른 법원에서 재판하는 동일한 종류 유사한 사건, 장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9번에 보면, 자, 둘째 줄 중간에 보면 우리 민법은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걸어쳐 놓으시고, 법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으로서의 성격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판례는 법원성이 부정이 된다. 그러면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이 아니다. 그래서 법원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법이다 이렇게 읽는 거고요. 법원성이 부정이 된다 그러면 법이 아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리가 뭐죠? 조리는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 우리가요, 양심이 아주 올곧은 사람이 있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양심에 털난 사람 있죠? 양심에 털난 거 보셨어요? 근무시력이 대단히 좋으신 거죠. 양심에 털난 거는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탈을 뒤집었으면 반드시 인간으로 해야 될 기본적 도리가 있다 없다? 기본적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도리를 우리는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조리. 또 다른 말로 상식, 또 다른 말로 양심.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통한다 그러면 법을 쓸까요, 안 쓸까요? 법을 안 쓰는 거예요. 아유, 제가요, 죽을 죄를 저질렀어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제가 죽을 죄를 갖다가 저질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든 걸 갖다가 배상해드리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러면 법원까지 안 가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와가지고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빌면 그래도 사람이 인지상정상 용서를 해줄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가해자가 와가지고 용서를 안 빌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와가지고 책임지세요. 당신 잘못했잖아요. 그랬더니 배째 이렇게 나옵니다. 배째. 이게 상식이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상식이고 양심이고 인간의 기본적 도리이기 때문에요, 모든 법률이 없을 때, 그래서
성문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고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을 때 마지막에 써먹는 걸 우리는 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리는 가장 최후에 적용되는 수단입니다. 최후에 적용되는 수단이다. 따라서 제가 보내는 숙제 지문자료에 조리로서 성문법이라든가 관습법을 갖다가 뜯어고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조리는 어디까지나 성문법이 있거나 관습법이 있을 때는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자, 그 다음에요. 11번. 내용은 굉장히 긴데요. 소급한다. 한 줄로 정리하시면 돼요.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소급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그러면 되돌아가는 효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되돌아가지 않는다.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있다 그러면 불소급이란 말을 씁니다. 불소급.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요.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갖다 이렇게 맺어가지고요. 10년 전에 하나의 법률 행위를 갖다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분 10년 전에 계약 하나 체결을 했죠? 네, 체결을 했는데요. 그걸 지금부터는 범죄로 바꿔놨으니까 내일부터는 교도소로 오세요. 그러면 나는 뚜껑이 열려서 화가 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화나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 저지른 행위가 국가법에 위반이 아닌데요. 뒤늦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이런 거지 같은 법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 당시에 법이 없었으면은요. 과거의 행위를 갖다가 뒤늦게 법을 만들어서 되돌아가서 처벌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요. 민법은 달라요. 민법은 소급표를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 놈들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쓸 법이 없다 그랬죠. 58년도 2월 22일 날 법을 만들어가지고 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을 써먹기 시작했는데요. 61년도에 소송이 들어왔어요. 어떤 소송이 들어왔느냐? 43년도에 일본 식민지 시대에 계약 맺은 걸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식민지 시대에 썼던 법은 일본법이죠. 일본법으로 해결을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쓸 민법을 가지고 해결을 할까요? 일본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은 과거의 사실로 되돌아가서 적용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문제를 삼은 사항에 관해서만 민법을 적용하고 그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하고, 즉 기득권을 침해하지는 못하고 소송을 했다가 제기한 것만 과거로 되돌아가서 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번 밑에 보면, 자 두째 줄에 보면요, 이미 일본법, 구법이죠. 옛날 법이에요. 구법 그러면 옛날 법이고 일본법에 의해서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해서 확정된 기득권은 침해할 수가 없다.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합니까? 불소급합니까? 불소급. 소급하지 않습니다. 민법만 그런 거예요. 민법만.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이 12번하고 13번입니다. 요거는 별표해 놓으시고, 12번하고 13번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하고 틀리는 부분이에요. 이거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추정. 거기 보면 간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되는 증거. 우리가 줄여서 반증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은요,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이 당사자가 그 효력을 갖다가 번복은 뭐요? 뒤집을 수 있는 거죠. 번복할 수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추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법에 의해서 효력을 갖다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증거가 새롭게 나타났어요. 증거가 새롭게 나타났을 때 법원 판사의 판결을 갖다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당사자가 앉은 자리에서 효력을 뒤집을 수 있는 걸 우리는 추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요, 간주는 요거는 반대되는 증거, 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번복할 수가 없고 반드시 법원 판사한테 가서 판결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 가야 되는 게 뭐예요? 간주. 법원에 가지 않는 걸 추정. 그러면 법원에 가서 효력을 뒤집는 게 더 강한 효력일까요? 아니면 당사자가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뒤집는 게 효력이 강할까요? 법원에 가서 효력을 뒤집는 간주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주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의 반대되는 증거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면은요, 그때 비로소 효력이 번복되는 걸 갖다 우리는 간주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분이 생사불명을 요건으로 해가지고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사불명이 있어가지고 법이 정한 기간 동안에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가정법원이 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분 돌아가신 걸로 하겠습니다. 실종 선고를 때려버렸습니다.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면 실종 선고는 법원의 판사가 효력을 부여한 거죠. 근데요, 그분이 12년쯤 있다가 살아서 두 눈 뜨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두 눈 뜨고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법원이 강제로 돌아가신 걸로 만든 거죠. 그러면 그분이 돌아오시면 실종 선고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지만 번복이 될까요? 취소 판결이 있어야지만 번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종 선고를 갖다가 받은 사람이 두 눈 뜨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돌아온 사실만 가지고는 실종 선고의 효력이 번복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실종 선고는 국가 법원의 판사가 부여한 거니까 반증만 가지고 번복되는 게 아니고 취소 판결을 갖고 와야지만 실종 선고가 번복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반증 가지고 그 즉시 번복하는 것은, 그 즉시 뒤집는 것은 추정이고, 당사자가 반증 가지고 뒤집지 못하는 걸 간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간주. 근데요, 이 간주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간주하고 똑같이 써먹는 게 있어요. 간주는 우리 민법 조문에 보게 되면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제. 뭐뭐라고 의제한다. 요거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는 전부 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글자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추정은 무조건 추정이란 두 글자가 나와야 돼요. 두 글자. 우리가 민법 총칙 24문제가 나오는데 총칙 부분에서 추정이란 글자가 나오는 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거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본다예요. 그래서 총칙에 있어서 추정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요, 동시사망이란 네 글자가 나왔을 때 동시사망, 동시에 심장이 멎은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갔는데요,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추락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시신을 갖다가 수습을 했는데 두 분 다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고 당해서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되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요, 상속 분쟁을 했다가 방지할 목적으로 두 분이 동시에 심장이 멎은 것으로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 동시 사망이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본다요, 추정해요? 추정. 못 박아 놓으세요. 그래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한이익. 기한이익이라는 요 네 글자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추정입니다. 그럼 기한이익이 뭐냐?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권리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기한이익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동안에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기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부동산 요거 집을 하나 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2년까지 매달 임대료 100만 원을 갖다가 주고 빌리겠습니다. 임대료를 갖다가 주고 빌리면 임대차라는 말을 씁니다. 임대차.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점이죠. 시작점을 갖다가 우리는 시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2년까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종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또 뭐라고 한다? 기한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기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차인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대료 줘, 월세 줘, 이 권리가 있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한테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사용료 줬으니까 물건 빌려줘, 물건 빌려달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또 우리는 기한이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요, 이러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이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하면 이때는 우리는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제적 약자는요,
임대인이 약자일까요? 임차인이 약자일까요?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기한이익이 불분명하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민법 총칙 일단 두 개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두 개. 그래서 총칙에서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오면 동시사망이라든가 기한이익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추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를 쓰면 안 된다. 나머지 이제 물권하고 채권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14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 선의 악의가 굉장히 처음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선의 악의는요. 선의 착하다, 악의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했을 때는 선이 그러면 착할 선, 그 다음에 악의 그러면 악할 학자를 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법에서 선의는 모른다. 그 다음에 악의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면 선의, 그 다음에 알고 당하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 악의의 피해자 이런 말이 나와요. 선의의 피해자는 뭐예요? 모르고 피해를 입은 사람. 악의의 피해자는 뭐예요? 알고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선의 악의는요. 단순히 착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무조건 안다, 모른다. 그래서 모르면 선의, 알면 악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제3자는요. 갑과 을 당사자가 아닌 병을 말하는 거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집을 팔고 을이라고 한 사람이 사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갑과 을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갑과 을 말고 병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3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3자. 자, 그 다음에요. 16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가 민법 조문을 갖다 읽게 되면요.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58년도 개띠에 민법 조문을 갖다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옛날 글자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글자를 지금 안 쓰는 죽어버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교과서 13쪽에 16번입니다. 자,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바꿔서 읽어야 돼요.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대항한다 그러면요. 주장한다.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주장할 수 있다. 빨리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준용한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준용 동그라미 넣으시고, 준용은요, 요거는 입법 기술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법전은 두꺼워야지 제맛일까요? 법전은 얇아야 좋을까요? 삼겹살은 두툼해야 제맛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또 아침부터 뭐 먹는 걸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법률 용어를 갖다 공부하실 때는 머리가 딱딱한데요. 법률 아닌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 빛나다가 다시 교과서 가면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음식이 두툼하고 보기 좋아야지만 회를 썰 때도 두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법전은 다릅니다. 법전은 무조건 얇아야 제맛입니다. 왜? 법전이 얇아야지 그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법전이 두꺼우면요, 법이 많으면 그 사회가 문제가 많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회입니다. 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려다 보니까 원칙이 사라진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방지하기 가지고 법전을 얇게 만드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준용이라는 말은요, 법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법을 갖다 쓴다는 뜻입니다. 준용은 뭐요?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쭉 내려놓고 준용한다. 예를 들어서 130조부터 135조까지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그 조문을 또다시 인쇄할 필요가 없이 그 조문을 그대로 갖다가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준용은 법을 갖다 쓴다. 갖다 쓴다. 어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초록색으로 2번에 보면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권리라는 말을 딱 많이 쓰시는데요. 권리가 뭘까요? 권리. 많이 쓰시잖아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를 갖다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관계는 재산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 가족관계가 있는데요.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통해서 내가 가져가는 게 있어요. 내가 가져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관계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자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내 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의무는 뭐예요? 남의 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권리는 내 거니까 법으로서 강제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요. 의무는 상대방 거니까 상대방한테 이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1번에 보면 법률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는요, 권리 또는 의무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권리 또는 의무. 따라서 관계는 관계인데 법으로 해결하는 관계를 우리는 법률 관계라고 부릅니다. 거기 밑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냥 보기 좋게 기억하는 거고요. 우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법률 관계는 법률이라는 글자하고 관계라는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는 관계인데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는 관계예요. 쉽죠? 예, 관계는 관계인데 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법대로 합시다. 그래,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 관계는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권리 또는 의무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법률 관계는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놈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물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법률 관계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밑에 보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관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는요, 인간이라는 단어하고 관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관계는 관계인데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권리라든가 의무라고 하는 걸 전혀 주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소송을 갖다가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강제행을 청구하지도 못하고 물어내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갑과 을 두 사람이 동창입니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만나니까 반갑겠죠. 반가우니까 야, 친구야, 오래간만인데 어디 가냐? 나 지금 바빠서 일 가는데. 그래,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서 식사나 같이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게 약속이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라고 한 사람이 늦을 것 같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나왔어요. 근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야, 친구야, 오늘 보기로 했는데 내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만나. 그래서 내가 못 가. 나중에 보자. 이랬을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내가 택시비 지출한 거 네가 물어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 게 아니니까 소송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인간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예외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시험 문제 푼 게 아니고요, 그럴듯하게 속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인간관계는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각서 주고받는 거, 간혹 각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한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경우 효력 있어요, 없어요? 각서 써주는 거 효력 없어요. 예. 주무실 때 몰래 일어나가지고 찢어버리면 되죠. 근데 들키면 벌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송으로 갔다 그러면 그런 각서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은 없는 거예요. 법적 강제력은. 자, 그러나 제가 뭐 몰래 일어나서 찢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은 그냥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웃기려고 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찢어버려,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호의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별표를 해놓으세요. 호의관계는요,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왔습니다. 자, 호의관계는요, 호의라는 글자가 있고 관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호의, 관계죠. 관계는 관계인데 호의로 해결하는 관계예요. 호의. 그러면 호의가 뭐냐 이거죠. 호의. 호의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그래도 머릿속에 안 옵니다. 호의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는데요, 알기 쉽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건 그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를 갖다가 베풀게 되면 나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관계를 호의 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호의 관계는요, 구체적 예를 들면 집들이 초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웃집 아이를 갖다가 돌봐주는 경우, 근데 카풀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호의 동승하는 관계, 그 다음에 무료 진료받는 거, 그 다음에 무료 급식 받는 거. 쉽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차를 갖다가 뽑았는데 주차를 갖다 잘 못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차를 갖다 대는데 뒤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이게 다 호의관계예요. 호의관계. 근데 뒤를 갖다 봐줬는데요, 그분이 주차를 갖다가 진짜 못해가지고 내 발을 갖다가 밟았다, 자동차로. 그럼 내 발이 상할까요? 내 발이 다칠 수 있을까요? 다칠 수 있죠. 그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집들이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갖다가 먹은 건 고마운데
식자재가 이게 부패가 된 걸 갖다가 모르고 먹어서 내가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웃집 아이를 딱 돌봐줬는데 그 아이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뜨거운 물에다 뒤집어 썼다. 그 다음에 호위동성으로 자동차를 딱 타고 가는데 그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호위관계의 뜻은요, 은혜를 베푸는 걸 갖다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위관계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들이 나도 초대해줘. 권리 주장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전부 다 집들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초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치사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안 보는 거지. 가가지고 야, 쟤네들은 초청을 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나도 먹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호위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호위관계는 법률 관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시험 문제 냈던 적이 있어요. 사법시험에서 호위관계하고 법률관계를 갖다가 구별하는 구별 기준을 문제를 물었습니다. 구별 기준. 자, 대가를 지불하는 걸 우리가 대가성 그래요. 대가성. 집들이 초대받을 때 우리가 뭘 갖다가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돈 나간 거죠. 이게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집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을이라고 한 사람이 그 전날부터 쫄쫄 굶고 갔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뭘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딱 눌렀는데 갑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집들이를 갖다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썼는데 나는 먹을 권리가 있어. 잔말 말고 나를 갖다가 먹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썼다고 해가지고 법률관계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호위동승 카풀을 하게 해가지고 나도 체면이 있으니까 기름값 좀 보조를 할게요. 해가지고 기름값을 쓰라고 돈까지 줬는데 첫날부터 뭐라고 하느냐, 회식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돈 냈으니까 나 태워주고 와서 회식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가성은 구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호위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카풀을 갖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동승자가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치료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호위관계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법률관계로 바뀔까요? 법률관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호위관계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법률관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잠시 한눈을 팔아가지고 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치료비가 발생이 됐겠죠. 그것만 가지고 법률관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아주머니가 우리 아이를 갖다가 돌봐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치료비를 받겠어. 그냥 내 돈 가지고 치료하고 말지. 그러면 내 돈 가지고 치료하고 말지 그럼 뭐요?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호위관계라는 얘기야.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면 호위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뀐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는 법대로 배상을 좀 청구해야겠습니다. 의사를 제기를 해야 돼요. 이걸 법적 구속의사 그러는 거예요. 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법적 구속의사가 존재하면 아주머니가 우리 아이를 돌봐준 건 고마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만 끝내요. 아주머니한테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사를 했다가 제기를 했을 때 그때만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죠. 같이 연락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4번에 보면 권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는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이익을 말합니다. 재산관계, 가족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가져가는 이익인데요. 이러한 권리는요. 반드시 법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만 권리입니다. 자, 내 거라고 떠들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들고 갑니다. 그러면 내 거니까 국가가 와서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가가 와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법으로 실현을 못하는 거죠. 법으로 실현 못하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권리법력설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권리법력설이라고 하는 건요. 권리는 법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게 있고 권리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요걸 이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민법을 갖다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법을 전공해도요. 법대에서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법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수업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랍니다. 네 머리로 하지. 근데요. 수업 안 들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권리 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있고 권리가 아니고 권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권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권리, 권한, 권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예를 들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 자, 그 다음에요.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대리권. 그 다음에 대표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권. 그 다음에요. 사용권. 그 다음에 수익권. 그 다음에 처분권. 여기 보면은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찾으면 권이 들어가 있죠. 권. 이게 한글도 똑같고 한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글도 똑같고 한자도 똑같지만 성질은 다 다릅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가 맞습니다. 어떤 권리냐? 현재 존재하는, 현존하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빌려주고 돈 받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걸 갖다가 다시 팔아서 또는 공짜로 넘겨줄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현재 존재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을 갖다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물권.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토지죠. 토지는 물건입니다. 내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묵혀서 방치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돈 들여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빌려주고 나서 월세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그걸 갖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권,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소유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현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존.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물건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장래의 물건도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면 큰일 납니다.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러면 2년 있다가 물건이 만들어지고 입주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분양받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서 입주가 끝나야지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여기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고 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소유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대리권, 대표권. 역시 권자로 붙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권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한.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타인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타인을 대신해 주는 거. 여긴 제일 중요한 게요. 대신한다는 거죠. 대신해 주는 걸 갖다 우리는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신하는 걸 대리권, 법인 단체를 갖다가 대신하는 것을 대표권. 그래서 법인을 갖다가 대신해서 의사표시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요, 갑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대신해서 의사표시할 수 있는 자격. 이걸 또 우리는 대리권, 대표권, 그러는 거예요. 대리권, 대표권. 그 다음에 이러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건 권리가 아니고 권리의 기능입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즉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수익할 수 있는 기능, 처분할 수 있는 기능. 권리의 기능 그러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권리의 기능이란 단어를 권능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기 전에는요. 내가 소유권 갖고 있으니까, 즉 내가 소유자니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갖다가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넓은 개념으로서의 권리가 되는 것이고,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직접 써먹을 수가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요걸 갖다가 우리는 소유권이 갖고 있는 기능이란 뜻을 쓰니까 기능.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권리의 종류에서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7번하고 8번. 그래서 7번 물권, 그 다음에 8번 채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개념을 모르면은요, 민법을 갖다가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예습 해오신 분 있어요? 예습. 나는 교과서를 그래도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봤다. 예습하신 분. 손 들면 다른 분들이 질투할까봐 안 드는 거죠. 나는 예습해왔는데. 예,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예습은 독입니다. 독. 예습 안 합니다. 예습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습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여기 안 나오셔요.
근데요, 예습을 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습은 봐도 모르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안 돼요. 과정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복습. 그래서 합격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예습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복습입니다. 복습. 그래서 복습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물권하고 채권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내년도 시험 끝날 때까지는 매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매일. 자, 그러면 여기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단 개념 그 뜻을 갖다가 알기 전에 종류는 기억을 하십니까? 예,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지전, 유저질 기억하셔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을 갖다가 지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그랬죠. 쉽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단체가 X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물건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우리는 물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법인 단체가 물건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갖다가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고, 민법전에는 모두 몇 가지의 물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에는요, 8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8가지 종류의 물건은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죠.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보호받는 거. 이걸 우리는 무슨 권? 점유권.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점유라는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권은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책상을 가지고, 즉 책상을 가지고, 즉 책상을 점유하고 내가 수업을 듣고 있을 때에는 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원과 계약이 돼가지고 내가 이 책상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방해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를 갖다가 우리는 민법에서 점유라는 말을 쓰고, 가지고 있으면 원인이 있든 없든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유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갖다가 소지 상태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지고 있는 원인이 있죠. 그 가지고 있는 요 원인을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권리가 있어요. 요걸 우리는 본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건물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점유라는 말을 쓰죠. 너 무슨 이유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을이 물어봤을 때 내가 소유자야. 소유자로서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빌려서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것을 갖다가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 안 줘서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할 수 있죠. 이 원인 되는 권리를 갖다 우리는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권. 그래서 이 본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자야. 그래서 소유권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요, 현재 존재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소유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어서 요 권리의 기능 세 가지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전체를 다 쓰니까 완전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완전 물권. 근데요, 소유권하고 달리 사용, 수익, 처분 일부를 못 쓰는 게 있어요. 일부를 제한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제한 물권 그러죠. 제한 물권, 제한 물권. 그래서 이 제한 물권은요, 다시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사용하고 수익은 할 수 있지만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게 있죠. 처분 못하는 거. 그 다음에요,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은요, 사용 수익은 못하고 처분만 할 수 있는 거. 처분. 여기서 처분은 경매를 말하는 거야. 경매. 자, 그래서 사용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사용 수익 물권 그러면 말이 길다 그랬죠. 말이 기니까 민법은 말을 줄여줘야 돼요. 요 두 글자를 다 떼버린다 그랬죠. 두 글자를 떼버리면 용익물권이 되는 거예요. 용익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은 원칙적으로 처분은 못하고 단순히 빌려 쓸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요 물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익물권은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 기억한다 그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입니다. 지지전. 그래서 빈대떡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김치전도 아니고 해물파전도 아니고 뭐요? 지지전입니다. 지지전.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어요. 담보물권. 요 담보물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어야지만 담보물권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죠. 그래서 유치권, 저당권, 질권, 요걸 딱 우리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유저질 그러다 그랬죠. 유저질, 넌 나쁜 놈이야 라는 뜻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채권자는요 채무자한테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은 아주 간단하게 점유권, 소유권 두 개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지지전, 유저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물권의 뜻을 갖다가 봅니다. 점유권은 가지고 있으면 보호받는 게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민법에서 전부 다 점유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책상을 점유하고 있다, 옷을 점유하고 있다, 교과서를 점유하고 있다, 필기구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요? 현재 존재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을 완전하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 그러면 제한물권은 뭐요? 사용수익 처분을 갖다가 다 하지 못하는 게 제한물권이에요. 사용수익만 하면 용익물권. 그 다음에요, 사용수익 자체를 못하고 처분만 하는 거를 담보물권. 그러면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요. 지상권은 땅 지자를 썼으니까 토지에 쓰는 말이에요. 토지. 건물에는 지상권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시험 문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건물 일부분에 대해서도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상권은 토지에만 쓰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 지자가 붙어 있으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이란 권리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지상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내 땅이 아니고 타인 소유 토지입니다. 남의 땅이죠. 남의 땅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땅 좀 빌려주세요. 땅을 갖다가 빌려서 뭐 하려고? 아, 제가요 땅이 없어가지고 그 땅 위에 지상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서 소유 좀 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그 물건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토지 위에다가요 지상에 있는 물건, 지상의 물건, 그래서 지상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상물을 갖다가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소유할 목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그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예요. 빌려 쓰는 권리.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상권.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 땅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이 없어가지고 갑 소유 토지를 빌려가지고 갑의 땅에다가 자기의 건물을 짓거나 자기가 나무를 심거나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거나 터널을 만들거나 다리를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 도로, 터널, 다리와 같은 걸 갖다가 우리는 공작물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에 있는 물건은요, 이거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수목,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이 될 수가 있어요. 공작물.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짓는다, 여기다가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 그 다음에 다리를 갖다가 설치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요 공중에 떠 있는 물건이 아니고 반드시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은 땅이 없으면 존재를 못하죠. 그래서 토지가 없는 사람이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 그러면 여기 요 토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려주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지상권 설정자 그런 거. 지상권 설정자. 그 다음에요 요걸 갖다가 빌려 쓰는 사람, 요걸 갖다가 우리는 지상권자. 민법 문제 풀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고 지상권자가 누구고 이걸 모르면은요 문제를 전혀 못 풀어요. 그래서 갑을 어떻게 부르고 을을 어떻게 부르느냐 여기서 통일시켜 드릴게요. 설정자 이렇게 나오면은요 물건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자가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소유하는 자. 내 땅이니까 빌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정자는 물건의 소유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이 지역권도 토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역시 땅이 없는 사람이 타인 소유 토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권리를 갖다가 제공받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소유 토지가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다른 토지로부터 기능을 제공받는 거예요. 자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일정한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으니까 그 기능을 갖다가 타인 소유 토지로부터 그 기능을 제공받는 걸 우리는 지역권이란 말을 씁니다. 자,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A라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두 분의 자녀가 토지를 갖다가 상속을 받았어요. 땅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 땅이 전혀 쓸모없는 땅입니다. 맹지, 통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잡초가 전부 다 우거져가지고 아예 쓸모가 없어가지고 방치를 내버렸어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쓸모없는 땅을 갖다 하나 주셨는데 이거 그냥 방치해놔야 되겠다. 근데요, 십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주변이 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주변 지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묵혀놨던 땅을 갖다가 이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갖다 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접 토지를 딱 가가지고 여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요 땅을 갖다가 보니까 여기도 물이 없어요. 여기도 물도 없고 이 땅도 맹지여서 통로 자체가 없습니다. 똑같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근데요, 그 옆에 가가지고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보니까 여기는 저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요, 정이 갖고 있는 이 토지는 공개된 도로하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도 있고 그 다음에 통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별도의 통로 없이 잘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 갑과 을이라고 하는 요 두 사람이 우리가 땅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공장을 가동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로 쓰려고 한다면 물이 필요한데 허락만 하시면 물 좀 끌어다 쓸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물 끌어다 쓰세요.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죠. 그러면 토지가 기능을 못하는데 다른 토지로부터 물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받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역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상의 물건을 소유할 목적으로 빌렸으면 지상권이라는 말을 쓰고 그 기능이 없어가지고 물을 끌어다 쓴다. 통행로를 갖다가 만들어서 통로를 뚫어버린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역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을 위해서 토지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토지가 기능을 못하니까. 그래서 요 자기 소유 토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내 땅. 요걸 갖다가 우리는 요역지라고 부릅니다. 요역지. 그 다음에 요 남의 땅 있죠? 남의 땅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요걸 승역지라고 부릅니다. 승역지. 오늘 오후에 점심 드시고 가셔가지고 요역지가 뭐냐, 승역지가 뭐냐 그러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역지 그러면 역할을 필요로 하는 땅입니다. 역할을 필요로 하는 땅. 그 다음에 승역지는 뭐요? 역할을 이어주는 땅. 그래서 요역지를 갖다가 우리는 자기 땅 그래요. 자기 땅이고 여기 승역지라고 하는 건 내 땅이 아니죠. 타인 소유, 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권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죠. 건너편 땅에서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우리 지역권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안 돼요. 인접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물 끌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물 끌어올 수 있으니까 물 끌어오는 걸 갖다 우리는 용수지역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로를 갖다 개설을 해가지고 여기 길 좀 뚫겠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통행지역권 그런 거예요. 통행지역권.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토지를 갖다가 제공받은 사람은 토지의 소유권이 없잖아요. 타인 소유 토지는 여기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지역권자는 갑과 을이 되는 것이고 지역권 설정자는 타인이 되는 거죠. 타인. 왜냐하면 이 땅의 소유자는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는 정이 되는 거예요. 정. 그러면 지역권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여기 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역권은 어디다가 등기하느냐? 승역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승역지. 이 땅에서 물 끌어다 쓰니까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요역지가 아니고 승역지에다가 하는 거다. 승역지.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서 모든 거 이해하시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법대 가셨지 여기 안 계십니다. 법대 가셔가지고 1년 만에 사법시험 붙었겠죠.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토지를 갖다가 제공받는 사람을 지역권자. 토지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사람을 갖다가 지역권 설정자. 그러면 지역권을 갖다가 당사자가 끌어다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계약이 된 거죠. 계약은 두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여기서 끌어다 쓰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는 어디다 간다? 승역지.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의 뜻을 갖다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세권. 이 전세권은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